그는 가족과의 저녁 식사 중 그녀를 때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맥심의 부모님 집에서의 가족 저녁 식사는 언제나 하나의 시험과도 같았다. 광택나는 식탁 위에는 과시적인 호화로움으로 차려진 식기들, 떫은 맛이 도는 붉은 와인이 담긴 크리스털 잔들, 그리고 수년간 쌓여온 짜증을 억지로 숨긴 채 지어진 어색한 미소들이 있었다. 안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모두의 눈앞에 놓여 평가받는 존재였다. 오늘 이 자리는 맥심의 아버지 아르카디 페트로비치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강한 턱선과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그는 권위와 보수적인 가치관의 화신 같은 사람이었다. 반면 맥심의 어머니 엘로노라 빅토로브나는 겉보기엔 온화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뒤에는 냉철한 계산과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이 숨어 있었다. 음식은 정교했지만 분위기는 숨 막힐 정도로 답답했다. 이야기의 중심은 언제나 맥심의 업무 성과, 장래 계획, 그리고 그의 장점들이었고 안나는 대체로 존재감이 없었다. 그녀에 대해 언급할 때는 거칠애로 외모나 얌전함을 칭찬하는 정도였다. 안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적절한 순간에 고개를 끄덕이고 대화를 맞췄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맥심은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자신감과 우월감을 내뿜었다. 그는 잘생기고 성공적이며 모든 사람의 찬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안나는 언젠가 그에게 반했던 기억이 있었다. 그의 강인함과 카리스마에 매료되었던 그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강인함은 통제가 되었고 카리스마는 폭력적인 권위로 변해갔다. 갑작스레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안나가 실수로 잔을 건드렸고 붉은 와인이 눈부신 흰 식탁보 위로 쏟아지며 흉측한 얼룩을 남겼다. 또 이러냐? 맥심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안내게 불같은 시선을 던졌다. 왜 이렇게 덤벙대는 거야? 안나는 얼굴에 피가 몰리는 것을 느꼈다. 입을 열어 사과하려 했지만 목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맥심, 왜 그러니? 엘로노라 빅토로브나가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려 했다. 누구든 그럴 수 있잖아. 아니야, 엄마. 보통 사람은 이러지 않아. 맥심은 단호하게 잘라 말하며 안나를 노려봤다. 쟤는 맨날 손이 삐뚤게 붙었나 봐. 안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의 분노를 자극하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었다. 아르카디 페트로비치는 그저 침묵한 채 이 상황을 바라보았다. 마치 평범한 연극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엘로노라 빅토로브나는 불안한 듯 냅킨을 꼼지락거렸다. 갑자기 맥심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안나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가자. 그는 날카롭게 말하며 그녀를 입구 쪽으로 끌고 갔다. 할 얘기가 있어. 안나는 벗어나려 몸을 뒤틀었지만 그의 소나기는 너무도 강했다. 맥심, 제발 놔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가자고 했잖아. 그가 고함을 지르는 순간 그의 손이 번쩍 들렸다. 그의 주먹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그녀의 뺨을 강하게 강타했다. 안나는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고 눈앞이 흐릿하게 변했다. 몸이 휘청거렸고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다. 방 안은 고요에 잠겼다. 아르카디 페트로비치와 엘로노라 빅토로브나는 시선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아들의 그런 행동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들은 개입하지 않았다.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외면했을 뿐이다. 하지만 안나는 달랐다. 눈물이나 두려움 대신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맥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작게 말했다. 이제 끝이야. 맥심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굳어졌다. 그는 분노, 용서의 간청, 공포로 가득한 눈빛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건 차가운 침착함과 결단이었다. 뭐라고 했어? 그가 당황한 듯 물었다. 안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 방을 나섰고 남겨진 맥심과 그의 부모는 당황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안나는 현관문을 나서며 자신이 처음으로 맞았던 그날을 떠올렸다.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졌고 갑작스레 맥심이 자제력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강하게 때렸고 그 후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다. 안나는 그를 용서했다. 그의 눈물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믿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그 일은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말로 하는 모욕이었고 다음에는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리는 일이 이어졌다. 그리고 결국 더욱 심각한 폭력으로 악화되었다. 맥심은 언제나 자기 행동을 변명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부모님과의 갈등, 안나의 잘못된 행동. 그녀는 그의 말에 설득당했고 오히려 자신을 탓했다. 그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더 잘하려고 노력했다. 그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설득도 심리상담을 권유하는 것도 모두 헛수고였다. 맥심은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믿었고 그녀가 말 안 들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여겼다. 그는 그녀의 삶을 하나하나 통제했다. 그녀의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그녀는 점점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갔다.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친구들과 가족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그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약하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다. 아니, 혹시 그녀가 이 상황을 자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무서웠다. 몇 주 전 맥심이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 때 안나는 벗어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의 곁에서 보내는 매일매일이 점점 더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히 감췄다. 이미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람처럼 되어버린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계획을 세웠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분노의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처음엔 그것조차 너무 무서웠다. 손이 떨리고 목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매번 그의 고함과 욕설, 위협적인 말투가 무음의 증인으로 저장되었다. 어느 날 유난히 격렬한 싸움 끝에 맥심은 그녀의 어머니가 준 소중한 꽃병을 산산조각 내며 분노를 터뜨렸다. 안나는 조용히 그 조각들을 주워 담았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모으고 있는 것은 단순한 유리 조각이 아니라 산산이 부서진 자신의 과거였다는 것을.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혼자서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그녀는 결국 친구 예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로 일하는 예진은 그녀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유일한 희망이었다. 전화를 걸 때 안나는 눈물에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예진은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었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안나. 절대 이대로 끝내지 않을 거야. 며칠 뒤 두 사람은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안나는 손에 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예진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고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줘. 천천히 괜찮아. 안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말을 더듬고 중간에 멈춰서 숨을 고르기를 반복하며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처음 맥심을 만났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하고 따뜻한 남자였다. 모든 관심을 그녀에게 쏟았고 매 순간이 로맨틱한 영화 같았다. 하지만 점차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질투와 의심, 통제와 비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구속하고 깎아내리며 존재를 무너뜨렸다. 그녀가 입은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가장 깊고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예진은 끝까지 침묵하며 듣고 있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증거는 있어? 안나는 가방에서 USB와 몇 장의 병원 진단서를 꺼냈다. 그는 그녀를 때릴 때마다 그녀는 몰래 응급실을 찾았고 넘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예진은 자료들을 꼼꼼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하기엔 충분해. 하지만 우리에겐 더 많은 게 필요해. 증인 같은 거. 누가 그걸 본 적 있어? 안나는 고개를 저었다. 맥심의 부모는 모든 것을 모른 척했고 친구들은 두려움에 침묵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걱정하지 마. 예진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린 방법을 찾을 거야. 네가 끝까지 갈 준비만 되어 있다면. 쉽진 않겠지만 내가 옆에 있을게. 이후 예진은 안나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했다. 하나하나의 폭력 상황을 정리하고 그녀의 권리와 가능한 법적 절차,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재판에 대해 설명했다. 예진은 단순한 변호사를 넘어서 안나의 친구이자 보호자이자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었다. 그날 맥심의 부모 집에서 있었던 저녁 식사는 이미 안나가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후였다. 그 자리는 단지 마지막 조각을 얻기 위한 무대였다. 맥심이 공개적으로 그녀를 때리는 모습, 그 자체가 필요했다. 마지막 증거, 그의 폭력성과 무자비함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낼 기회.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오늘 그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오늘도 그녀를 굴복시키려 할 것이고 그녀를 또다시 짓밟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절대 그에게 무너지지 않겠다고. 맥심이 그녀의 뺨을 내리쳤을 때 안나는 통증보다는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정말 끝났어.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 한 대의 폭력이 그녀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을 지워버렸다. 그녀는 그를 향해 냉혹하고도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맥심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는 혼란스럽고 단편적인 기억들이 뒤엉켜 돌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젊고 자신만만하던 시절, 그녀에게 거대한 장미꽃 다발을 선물하던 첫 만남을 떠올렸다. 무릎을 꿇고 청혼하던 그 로맨틱한 순간, 그리고 술에 취한 채 다른 남자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그녀의 뺨을 때리던 끔찍한 밤이 스쳐갔다. 안나는 그보다 더 무서웠던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어느 날 극도의 질투심에 사로잡힌 맥심은 그녀를 집안에 가둬두었고 며칠 동안 외출조차 못하게 했다. 그는 고함을 지르고 협박하며 그녀를 철저히 억눌렀다. 그녀는 진심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를 느꼈다. 결국 그녀는 2층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추락으로 인해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그 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를 떠났다. 짐을 챙겨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맥심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를 찾아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했다. 그녀는 또다시 그를 믿었다.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가 바뀔 수 있으리라는, 다시 예전에 다정한 사람이 되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다. 폭력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교묘해지고 은밀해졌다. 그는 이제 손보다 말로 그녀를 조종했다. 죄책감, 두려움, 의무감, 그리고 자책을 이용해 그녀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안나는 서서히 자신을 잃었다. 자신감도, 자존감도, 삶에 대한 희망도. 그저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존재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맥심은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다. 짜증 섞인 얼굴로 문을 열자 경찰 제복을 입은 두 남성이 서 있었다. 맥심 서기의 빛이 오. 한 명이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접니다. 무슨 일이죠? 그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경찰서로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은 그곳에서 드리겠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짧게 말했다. 맥심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자신에게 있을 리 없는 일이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분명 오해야. 그냥 이상한 해프닝일 거야. 그는 억울하다는 말을 꺼냈지만 경찰은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그는 옷을 챙겨 입고 그들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조사실로 끌려간 맥심은 마주 앉은 수사관을 보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수사관은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맥심 서기예비치, 귀하는 배우자 안나 오를롭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맥심은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그 여자, 속으로 그렇게 외치며 이를 악물었다. 입으로는 억울한 듯 말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한 번도 아내에게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그의 연기에 아무런 감흥도 없는 듯 묵묵히 책상 위에 몇 장의 사진을 펼쳐 보였다. 사진 속에는 안나의 얼굴과 몸 곳곳에 남은 선명한 멍 자국이 보였다. 이것도 오해입니까? 수사관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맥심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그는 허둥지둥 말했다. 그건 아마도 자기가 넘어졌을 겁니다. 여러 번요. 수사관은 가볍게 비웃듯 말했다. 다른 날에, 다른 시간에 항상 같은 얼굴 부위에 부딪혔다고요. 맥심은 말문이 막혔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던진 변명은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어처구니 없었다. 거짓말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는 듯했다. 절망이 그를 집어삼켰다. 평소와는 다른 낯설고 무력한 감정이었다. 처음으로 그는 스스로를 벼랑 끝에 몰린 존재로 느꼈다. 그 시각 맥심의 고급 아파트 안은 혼란 그 자체였다. 부모가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는 아들에게 향하지 않았다. 안내게 있었다. 어떻게 감히 우리 아들을 고소할 수가 있어? 엘러노라 빅토로브나는 것이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다. 이 모든 걸 우리가 해줬는데 저 여자가 이제 와서 배신을 해? 진정해. 아버지 아르카디는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얼굴에도 분노와 당혹이 엿보였다. 지금은 중요한 건 사건을 무마시키는 거야. 맥심도 요즘 회사 일이 안 좋은데 이런 일이 터지면 끝장이야. 무마하자고? 엘러노라는 날카롭게 되받았다. 저 여자가 우리 아들에게 감사해야 마땅하지. 누가 걔 같은 애를 신부감으로 여겨줬는데.
아르카디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 또한 알고 있었다. 이 집안에 폭력은 늘 있어 왔다. 자신도 예전에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고 이후엔 값비싼 선물로 변명해왔다. 엘러노라도 결국엔 늘 그를 용서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과 상의하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린 인맥이 있어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을 거야. 중요한 건 이게 언론에 새지 않게 막는 거야. 그들은 급히 전화기를 들고 변호사들을 찾아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맥심을 구해내겠다는 일념으로. 그 시각 안나는 말없이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장면도 연출할 생각이 없었다. 누구에게 설명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이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었다. 맥심은 여전히 경찰서에 있었고 그의 부모는 아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그녀의 존재조차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다. 아파트 안은 비정상적으로 조용했다. 안나는 벽장을 열어 오래된 여행용 가방을 꺼냈다. 몇 해 전 맥심과 함께한 첫 해외여행 때 사용했던 가방이었다. 그 안에 옷을 접어넣고 책과 몇 장의 사진들, 기억이 깃든 작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담았다. 모든 것이 지나온 세월을 상기시켰다. 사랑했던 날들과 함께 끔찍했던 순간들 또한.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집은 더 이상 그녀에게 집이 아니었다. 오직 억압과 공포, 그리고 조종당한 날들의 상징일 뿐이었다. 가구 하나하나가 벽에 걸린 액자 하나까지도 그녀를 질식시켰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다. 가방 지퍼를 닫고 마지막으로 물 한 컵을 마셨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안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섰다. 그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제 진짜로 끝났다는 것을. 무언가가 무너졌고 동시에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었다. 한편 경찰서의 유치장 안 맥심은 벽에 기대 앉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 겪는 수치와 고립 속에서 그는 자신이 진짜로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를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늘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돈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사람의 마음까지도. 그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고 늘 자신의 뜻대로만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지금 그는 철창 안에 갇힌 짐승에 불과했다. 외부와 단절된 채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도, 명성도, 권력도.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안나를 떠올렸다. 언제나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그녀. 그가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그가 화를 내면 입을 다물던 여자. 그녀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을 거라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생각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그는 다시 떠올렸다. 처음 그녀를 매혹시켰던 장면들, 그녀를 유혹했던 말들, 그녀를 길들이던 방법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녀는 결국 자신을 깨뜨리고 그를 무너뜨렸다. 처음으로 그는 인정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그가 만든 지옥에 자신이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아닌 그의 손으로 스스로를 파괴했다는 것을. 그 순간 그는 무너졌다. 밖에서는 새벽의 공기가 차가웠지만 안나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녀는 아파트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밝고 파란, 끝없이 펼쳐진 하늘.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한 발짝 내디뎠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직도 세상은 폭력을 외면하고 고통을 침묵하게 만드는 곳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의 삶을 사는 여자로. 그녀는 걷기 시작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자신의 힘으로. 그녀는 계속 걸었다. 도시의 소음은 멀어졌고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새삼 느꼈다. 맥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맞이하는 자유였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꼈다. 감정이 마비된 채 단지 생존하기 위해 존재했던 시간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말하던 해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지 누군가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억압당한 기억과 수치심, 공포,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불신에서 스스로를 풀어내는 일이었다. 누구도 그녀를 구해주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 대신 싸워주지 않았다. 결국 그녀가 스스로 싸웠고 스스로 이겨냈다. 그날 밤 그녀는 예진의 집에서 잠시 머물렀다. 친구는 조용히 담요를 건넸고 그녀는 침대에 누워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커튼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며칠 후 그녀는 지역 상담소를 찾았다. 같은 경험을 한 여성들과 함께하는 모임이었다. 처음엔 입을 열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 공간 안에서 치유되고 있었다. 여전히 상처는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알게 되었다. 수많은 안나들이 있다는 것을.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벗어나고 살아남고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자신이 그런 희망이 되어주겠다고. 누군가의 어두운 터널 속에 작은 불빛이 되어주겠다고. 언제나 밝은 날만 있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끝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 그녀는 이제 그것을 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렵지 않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다시 되찾은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다. 부서지지 않은 눈빛, 흔들리지 않는 입술.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나로서.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